자, 142페이지 보시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한번 볼게요. 주택금융공사.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본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면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자, 거기 보니까 주요 업무 돼 있죠. 주요 업무 4개.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보정, 주택보정 공급, 그 다음에 연금. 연금도 보정하는 겁니다. 연금도 보정하고, 그 다음에 유동화증권, MBS, MBB 발행하고. 그래서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은 요거는 신혼부부 유주죠. 신혼부부 한 7년 정도 밑에 신혼부부한테 저금리 장기대출 10년 미만은 없습니다. 전부 다 10년 이상 장기대출, 저금리 장기대출. 그 다음에 주택보정보금 공급하는 것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이나 그 다음에 시행사, 시공사 이 사람들도 여기 와서 보증받으면은 은행 가면 거래가 조금 빠르다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할 것은 3번, 4번이죠. 주택연금하고 MBS 요겁니다. 주택연금. 이번에 보니까 주택연금 해놓고 그 옆에 보니까 영모기지론 돼 있나요? 영모기지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원래는 여기에 KC 한국, 코리아, 파이낸스, 그 다음에 하우징, KF, 주택이니까 KHFC, 이래 돼야 됩니다. 그죠? 한국, 코리아 하우징, 파이낸스, 그 다음에 코퍼레이션, KHFC 이래 돼야 되는데, 여기 부산에 있죠. 부산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꾸 그 김해공항에서 오면서 뭐 KFC 갑시다 이러니까 이게 남천동에 있는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으로 자꾸 가니까 이걸 바꿨죠. 이렇게 안 하고 HF로 바꿨습니다. HF로 씁니다. HF. 원래는 뭐였는데 KFC였는데 KHFC. 원래는 KHFC 발음 좀 잘 안 되잖아. 그죠? KHFC 발음 잘 안 돼.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KFC 하니까 기사분들이 잘 못 알아듣죠. 발음이 워낙 오리지널 발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남천동에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그걸로 자꾸 가는 바람에 HF 진짜 안 돼. HF로 바꿨어요. 옛날에 우리 켄터키 후라이드 KFC에는 그 앞에 뭐가 써 있었습니까? 할아버지가 딱 써 있죠. 할아버지가 딱 써 있으면은 술 먹고 가는 그 당시 아저씨들 그죠? 가서 뭐 술 한잔 먹으면 할아버지 어깨도 좀 두드려주고 그죠? 추울까 싶어서 옷도 좀 덮어주고 겨울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쩔 때는 능기뜨리기도 하고 뭐 같이 막 트럭 불러갖고 저거 집에 안 데리고 가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트럭 불러갖고 막 저거 집에 데리고 가고 막 추울까 싶어서 술이 취해갖고.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합니까 하면 일 4가지 합니다. 제일 먼저 보금자리론, 그 다음에 보정서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연금, 그 다음에 MBS 발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금자리론 저런 거 한번 물어보시면은 본인이 보면은 조금 이렇게 나는 혜택이 조금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렇게 또 억지로 만들어 갖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 그러면 금리나 이런 것들 좀 되게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런데 자꾸 물어보는 게 좋아요. 저런 거 있는 거는 자꾸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주택연금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저는 그 최불암 씨가 모델로 하던데 요즘 바뀐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가 담보대출을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주택담보대출을 모기지론이라 그러죠. T자가 이게 묵음이죠. 원래는 모터게이지인데 그냥 모기지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주택연금을 뭐라 그럽니까 하면 영모기지론이라 그러죠. 리버스 모기지라 보시면 돼요.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리버스는 영모기지론이 붙었습니다. 영모기지론. 알리브 이거 어디서 많이 봤을 건데요. 알리브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건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예? 오, 모른 척 하시네. 그래,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거꾸로 돌릴 때 이거 돌리잖아요. 이거 꽉 눌리잖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는 이유는 방법은 두 가지 있죠. 요걸 눌리든지 안 그러면 연필 꽂아갖고 이렇게 돌리고 이랬어. 마치 생소한 것처럼, 그죠?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다 아실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리버즈라는 것은 이거는 거꾸로 간 데서 여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택연금을 왜 리버스 모기지론이라고 합니까 하면 전부 다 틀려. 모기지론을 쓰는 사람들은 약간 이 사람들은 좀 젊은 층, 여기는 조금 장년층이죠. 조금 나이 드신 분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얘들은 집은 있는데 뭐가 없어. 집은 없는데 뭐가 있어. 얘들은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쓰는 사람들은 집은 있죠, 소득은 없어. 그 다음에 모기지론 쓰는 사람은 차입자가 매월 대출자한테 돈을 갖다가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틀리죠. 여기는 대출자 은행이 누구한테? 차입자한테 이렇게 해서 매월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틀리다 봐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연금을 뭘 한다고? 영모기지론이라고 합니다. 모기지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모기지 엄청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기지란 것은 뭡니까 하면 얘입니다. 주택저당. 아시겠죠? 모기지라는 것은 주택저당. 그래서 모기지론이라는 것은 주택저당 대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모기지론이라는 것은 주택연금. 자, 1번부터 한번 볼까요? 시골에 그 부모님들 갖고 계신 집 중에서 보시면은 이게 시골에 부모님들 혹시나 갖고 계시는 집 중에서 1가구 1주택 포함되는 주택이 있죠. 안 되는 주택은 상관없지만 그런 것들은 주택연금 받으시면 좋습니다. 주택연금 받으시면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돌아가시면은 국가가 공매로 해갖고 다 처분을 해줘.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팔려면 또 안 파는 수도 있고 안 팔리는 수도 있다니까. 그럼 자식들이 또 1주택 소유하게 되죠. 지분에 의해서. 자,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보시면은 신청 자격을 한번 볼게요. 신청 자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택수. 그 다음에 대상주택. 그 다음에 연금 지급 방식. 그 다음에 상환 방법. 그 다음에 해제 사유. 자, 큰 틀에서 이렇게 한 6개 정도 한번 볼게요. 자,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신청 자격은 주택 소유주나 배우주, 소유주 또는입니다. 오와. 배우자죠. 배우자. 나이가 만 몇 세? 55세 이상입니다. 55세 이상. 신청 자격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 그러면 주택연금이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자 나이가 55세 이상이 55세고 여자가 나이 예를 들어서 45세 같으면은 이 사람 때문에 주택연금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주택연금 돈은 누구 기준입니까 하면 이 사람 기준이에요. 나이가 어린 사람 기준으로 나온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주택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1주택도 상관없고 다주택도 상관없습니다. 1주택도 괜찮고 다주택도 괜찮은데 요게
공시가격 얼마이야? 공시가격 12억 이하입니다. 12억 이하. 12억 올라가는 것은 12억 초과하는 집에 대해서는 그거는 일반 은행 가서 받으시면 돼요. 일반 은행 우리가 시중은행에서 한 3개 은행 정도 아마 주택연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잘 모르겠지만 국민신한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은행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1주택 하나, 다주택은 10주택 모아서 공시가격 12억이 하면은 주택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얼마 나옵니까 하면은 자기가 나이가 만 60세 기준으로 해갖고 1억당 한 20만원 계산하시면 돼요. 1억당 한 20만원. 그럼 내가 만 60세에 10억짜리 집이 있으면은 주택연금 한 200만원 조금 더 나온다 보시면 돼요. 200만원 조금 나온다 보시면. 70세 되면은 한 30만원 조금 더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상주택은 어떤 겁니까 하면은 대상주택은 여러분들 공법 시간에 배우죠. 공법 시간에 주택법에서 배우는 주택.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이죠. 실버타운. 그 다음에 복합용도주택이죠. 복합용도. 복합용도주택에서는 이게 조건이 있죠.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돼야 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이거는 업무용은 안 됩니다. 오피스텔도 이거는 주거용 오피스텔만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만 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주택은 주택,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이라고 그러죠. 실버타운. 실버타운도 저것도 안 되다가 원래 저기 이명박 정부 때인가 아마 등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풀려가지고 완화돼가지고 지금은 아마 개인 등기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걸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시면서 주택연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아요. 이거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 네? 나이 들면 여기 가고 싶어 하는 분도 계시던데 좋습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뭐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뭐 너무 똑같은 사람들만 만나지 않습니까? 너무 똑같은 사람들만. 그래서 요즘은 뭐 광고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노인복지주택 저걸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지금 조금 이렇게 보니까 대기를 많이 하더라고. 지금은 조금 대기를 많이 하고. 지금 나이가 예를 들어서 만 60세 정도 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이 잘 안 간다 그러죠. 근데 한 지금 70세 이렇게 하고 한 80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괜찮다 그래요. 근데 이제 60세 때 사는 사람들은 뭐 조금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냥 뭐 내 집에 살면 되지. 그죠? 시내 내 집에 살면 되지. 자,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방식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하면 지급 방식은 두 가지. 종신형이라는 건 뭡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다음에 종신 혼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혼합형. 종신 혼합형은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집밖에 없는데 뭐 자식이 결혼하거나 초상. 요즘 초상은 하기가 뭐 요새는 뭐 3일장 안 치는 사람 되게 많다 보니까. 그죠? 조문 안 받고 그냥 막 3일장 안 치고 하루 이틀 만에 끝내는 장이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 초상 때문에 이제 돈 드는 일은 많이 없을 거고. 결혼식 그런 거 있죠. 애들 결혼식일 때면은 돈을 10만 있으면은 자기가 주택연금 받을 돈의 50%죠. 50%. 50%는 현금으로 바로 꼽아줍니다. 그러나 플러스 나머지는 뭡니까? 종신형. 6억 기준으로 해갖고 주택연금을 예를 들어서 줄 것 같으면 3억은 미리 주고 그 다음에 3억 가지고는 나눠서 주택연금을 준다 보시면 돼요. 자, 주택연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처분 가격이 예를 들어서 연금을 초과했죠. 처분 가격이 연금을 초과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때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쓴다 봐야 돼요. 그래서 상속인한테 청구 안 합니다. 이거는 돈이 남았다는 거네. 그죠? 이거는 돈이 남았다는 거네.
내가 이 방향을 잘못했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면, 이런 경우에는 남은 돈을 누구한테 다 줍니까 하면 상속인한테 다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처분을 할 때 10억 처분하고, 연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6억 썼다 하면은 4억 원 이렇게 상속별로 다 나눠준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연금 받은 돈이 처분 가격보다 많습니다. 연금을 갖다가 한 6억 받았는데 집을 갖다가 처분할 때 한 5억 처분했다 볼게요. 그럼 1억은 이제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더 쓰신 거야. 집 가격보다는 연금을 더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한테 청구 안 합니다. 상속인한테 청구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연금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오랫동안 받으시면 됩니다. 자, 해제 사유 한번 볼게요. 해제 사유. 첫 번째는 두 분 다 돌아가셔야 되고, 첫 번째 두 분 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돼. 근데 한 분만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우리가 주택연금 받는 방식이 요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신탁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저당권 방식이 있어요. 저당권. 주택연금을 할 때는 신탁과 저당권 방식이 있습니다. 신탁 방식과 저당권 방식은 뭐가 틀립니까 하면, 신탁 방식은 소유권을 요거는 임의로 넘깁니다. 소유권을 갖다가 형식상으로 이전한다 봐야 돼요. 근데 저당권 방식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똑같아. 여러분들 등기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설정을 하게 돼요. 차이점은 어떤 거 있습니까 하면은, 저당권 방식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게 되면은 저당권 설정비 내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비 내야 돼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자, 아버지하고 어머니 두 분 사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셨죠. 그럼 어머니가 이걸 갖다가 주택연금을 갖다 이어서 받아야 되는데, 저당권 방식으로 해놨을 때는 상속인 동의 받아야 돼요. 근데 신탁 방식으로 해놓으면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그 차이점이 있다 봐야 돼요. 요거는 뒤에 놓은 거죠. 뒤에 놓은 거야. 동의 받으려니까 자식들하고 안 친한 부모들 있죠. 예를 들어서 싸워가지고 막 애들이 막 부모 안 본다는 애들도 많아. 그 애들은 또 동의를 안 해준다니까. 그 꼴 들어봐서 이거 만들었죠. 이거 신탁 방식. 그 다음에 집이 없어지면은 해제되죠. 불에 탔거나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제된다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재혼이라든가 이혼이죠. 재혼이혼은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못 받습니다. 이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재혼으로 들어왔어. 근데 이 아버지가 주택연금을 받고 있죠. 아버지가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 들어왔죠.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면 집정산 하시 해야 돼요. 근데 두 분이 예를 들어서 부부가 돼 있죠. 부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주택연금을 받았죠. 그럴 경우에는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혹시나 재혼하게 되면 한번 물어보세요. 주택연금 받고 계신지. 그래서 주택연금 받고 있으면은 그냥 뭐 비싼 거 시켜 먹고 가고, 그동안 즐겁다 하고 그냥 가시면 되고, 주택연금을 아직 안 받고 있다면 그때부터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고, 값싼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고, 그죠? 이혼도 안 됩니다. 이혼하시면 안 돼. 주택연금을 이어서 못 받죠. 자, 그 다음 1년 이상 미거주. 주택연금을 받을 집에 1년 이상 미거주하게 되면은 이것도 해제 사유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얘기가 좀 많아요. 요거는 1년 이상 미거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모님 아파가지고 요양병원 가거나, 그 다음에 자식이 복양하는 경우도 있겠죠. 부모님 아프셔갖고 자식이 복양하거나 그 다음에 요양병원 가는 경우에는 이때는 1년 이상 미거주의 예외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월세도 받을 수가 있어요. 요양병원에 가거나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집인데 부모님이 요양병원 가죠. 자식이 복양하죠. 그럼 집 비었잖아. 거기다 월세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제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주택연금에서는 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하면, 주택연금은 뭐가 없습니까 하면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어요. 내가 애 자식 결혼시킨다고 50% 빌려가지고, 주택연금에서 50% 빌려가지고 애 자식 결혼시켰는데 축의금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
그 돈을 갖고 이렇게 갚을 때는 언제든지 갚으면 돼. 중도상환 수수료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갚았죠. 중도상환 한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주택연금 못 받아요. 한 3년 기다려야 될 거예요. 주택연금을 한번 이렇게 상환하게 되면은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야만이 주택연금을 다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 양도 이런 걸로 못 씁니다. 주택연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채권 압류를 한다거나 양도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는 쓸 수 없다고. 그 다음에 개발 재건축.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집이 예를 들어서 재건축 들어가는 경우 상관없습니다. 재건축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정부 생각할 때는 최저생계비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담보를 한다든가 담보를 쓴다든가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아니되 옵니다. 재건축 재개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쓰는 금리는 변동금리, 이때 쓰는 금리는 변동금리 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가입할 때 최초 가입비하고 연보증료라는 게 있습니다. 최초 가입비하고 연보증료라는 게 있어. 그럼 최초 가입비하고 연보증료는 있긴 한데 요거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냅니까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 정산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들 때는 저당권으로 들 때는 설정비 하나 들고 그 다음에 신탁 방식으로 들 때는 돈이 한 개도 안 들어간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입비 연보증료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언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정산합니다. 돌아가실 때 7억짜리 한 7억 8천짜리 하게 되면은 가입비가 8억짜리 하면 700만 원인가 1000만 원 되나 한 1.5%인가 아마 더 그리 될 거예요. 그래갖고 7억짜리 같으면 한 10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러한 것들도 전부 다 이제 돌아가시면 상속인들이 뭐 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리면 안 됩니다. 치매. 왜냐면은 부모님이 직접 가서 자기 손으로 전부 다 사인하고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치매 되면 안 돼. 치매 되게 되면은 데리고 모시고 가시는 자식이 그거 받아야 됩니다. 그 뭐 있잖아. 그 여러분들 민법에서 비우는 거 제한 뭐라 그럽니까? 네? 뭐 있잖아. 그 민법에서 비우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네? 후견인 그래요. 후견인 그런 거 여러분들이 법원에 재판 받아가지고 그거 짱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또 많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부모님이 치매가 조금 많이 심하기 전에 혹시나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받게 되는 게 좋습니다. 받게 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맨 뒤에 보시면은 그 확정기간 방식이 있죠. 확정기간 방식.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두 가지가 틀립니다. 두 가지. 확정기간 방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정해놓고 받는 거죠. 10년,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받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 정해놓고 받는 거. 그런 경우에는 한 분이 만 55세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연수자는 55세에서 74세에 들어와야 돼요. 55세에서 74세에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있죠.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 방식에서는 빠집니다. 노인복지주택은 확정기간 방식에서 제외된다 보십니다. 됐나요?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이 잘 모르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부모님들이 조금 너무 보수적이기 때문에 주택연금 잘 안 받으세요. 잘 안 받는데 손에 손잡고 여러분들 가서 금융공사 가지고 주택연금 받게 해주는 게 최고 효도죠. 주택연금 받게 해주면 자식도 좋아. 그죠? 부모도 쓸 용돈 있고 손자들 올 때 줄 용돈 있고 자식도 예를 들어서 부모 아프면은 뭐 어머님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연금 나오는 돈으로 알아서 병원단에 가시기 때문에 자식도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주택연금은 받게 해주시는 게 70세 넘어가면 주택연금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 80세 넘어가면 한정합니다. 돈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좀 받게 해드리는 게 좋고 시골에 계신 집 같은 것도 1주택 포함되는 것들은 받는 게 좋아.
받아야만이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걸 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 또 골치 아파. 처분도 안 되면 1주택 가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골치 아파. 안 팔리죠. 집은 안 팔리지 않으면 골치 아파. 그런 것도 주택연금 받고 나면 다 알아서 팔아줍니다. 됐나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자, 다음 주에 정권론 들어갑시다. 부동산 유동화 들어갑시다. 유동화. 자,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